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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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뉴욕이 아니죠. 워싱턴에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거기서 갑자기 뭐 대형 사고가 하나 지금 터져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뭐냐면 거기도 또 스모킹 건 얘기가 나오대. 이게 전 세계적인 유행이 될까봐 걱정이네.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죠. 그 맞대 브라질도 지금 네, 위태위태하죠. 브라질도 새로 들어온 메테르 대통령이 또 뭐 지금 앞에 전임 대통령이 연이어서 지금 또 탄핵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죠. 거기는 정기적으로 하는 나라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연속적이게 뭐 미국 얘기 가기 전에 브라질 얘기를 잠깐 해보면 브라질 채권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지금 고민스러운 게 아직 이제 그 탄핵 결과 나오고 지금 금융시장의 반응만 보면 아직까지 뭐 브라질 시장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 소식이 나오고 탄핵 결정이 나선 거예요? 아니요, 결정이 나지 않고 탄핵 얘기가 나고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제 악재로 해석하는 건데 브라질 지수 주식 지수 인덱스가 유로존에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한 12% 이상 13% 가까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지수가요? 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그 정도 빠지면은 커런시도 환도 그 정도의 또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헤아라도 지금 올해 꾸준히 뭐 잘 올라왔는데 네. 그래서 올해 연으로 가장 성공한 투자 중에 하나가 브라질 채권 같은 뭐 그랬었죠. 고수익 그 고금리의 메리트가 있었는데 또 한 방에 또 털리는 거 아닌가 좀 걱정들도 하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뭐 뒤집어진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사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에 대해서 코미 FBI 국장이 전 국장이죠. 전 국장이 자기가 써놓은 메모가 있다. 네. 이게 지금 겉으로 하나를 꺼냈는데 그거 하나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겁나게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탄핵에 관한 얘기가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닉슨에 이어서 두 번째죠. 여기 클린턴도 추문 때문에 한번 거론은 되지 않았었나요? 레윈스키 추문 그렇죠. 근데 때문에 그거는 탄핵까지 갈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스타 검사가 이제 공방을 예, 수사를 좀 하고 하기에 사실 뭐 남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탄핵을 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 트리즌에 관련된 그렇죠. 이슈이기 때문에 반역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미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얘기가 좀 심각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뉴욕 시장이 1.5%쯤 빠졌었나요? 1.8%? 뭐 1.5% 나스닥은 뭐 2% 넘게 빠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더니 1% 넘게 빠진 거죠 다. 예. 2%는 안 갔고. 예, 나스닥은 뭐 한 2.5% 넘게 빠졌습니다. 아, 나스닥 2.5%인가요? S&P 500이 2.8%. 네. 다행히 우리 시장이 미리 S&P 선물 빠지는 것 때문에 먼저 선반영을 해서 우리 시장은 이틀에 걸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것 같고. 예. 그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한 기저 효과를 누리고 있는 중이죠. 기저 효과 두 가지. 뭐요? 다른 시장 갈 때 우리가 안 갔던 거.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 박근혜 기저 효과. 뭐 대충 해도 우리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우리 먼저 갔어요. 안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 뭐 시장들이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상태가 그래서 그런데 일단 탄핵은 될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질 공방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탄핵이 될 것 같냐 아니냐 OX로 물어보신다면 지금 같아서는 X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또 타이밍상으로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미국 정치에 밝은 분들의 얘기는 뭐 전에 본부장님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임기 다 못 채울 것이다 하는 얘기는 취임 전부터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 공화당이 원하는 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언제라고 한다면은 뭐 의석 수의 비율로 보더라도 그것도 법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년 2018년 중간 선거에서 상원 하원에 다시 민주당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는 정도 가면은 그거 대비 이번에 좀 빨라진 것 같고 빨라지는 와중에 몇 가지 조금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약간 그 돌출적인 그리고 독불 장군식의 그 행보는 우리가 뭐 인정해주지만 제임스 코미를 갖다가 그렇게 그 시점에 잘라낸 거는 좀 굉장히 뭐랄까 좀 오버했다 할까? 오히려 좀 의심을 더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윤 팀장님 말씀하셨던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러시아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 절절맬까?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오면 진짜 뭔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드는 건데 시장하고 연관해서는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제 밤에도 한 새벽 2시까지 장 빠지는 거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느낌이 이게 진정 트럼프 때문에 빠지는 건가? 아니면 장이 빠질 때가 돼서 빠지는 건가? 그렇죠.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네. 이제 딱 울고 싶을 때 트리거를 제공한 거라는 얘기가 있고 또 혹자들은 뭐 이게 가능성을 낮게 보시긴 하셨지만 뭐 제레미 시겔 같은 좀 저명한 교수 같은 사람은 트럼프가 탄핵되면 오히려 나오는 1000포인트 넘게 올라갈 거다. 뭐 대부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렇게 정권 교체되고 나서 그리고 호세프 브라질도 아까 얘기 잠깐 했지만 호세프 대통령 교체되고 나서 오히려 새로운 정책 기대들이 들어왔을 때 뭐 혜택이 있는데 뭐 그 과정이 지금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가벼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저건 공포지수는 어땠어요? 빅스 지수는 뭐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네. 상당히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렇죠. 예, 시장에서의 이 공포지수 빅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실효성, 네. 효용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 뭐 그러긴 늦어져 하죠. 뭐 그렇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하지만 어쨌든 어제 이 당일의 이벤트만 놓고 보게 되면 확실히 시장은 이 방어 기제가 발동되었다. 고로 빅스 지수가 많이 오르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이렇게 평가한 건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장의 불안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이슈가 사실은 뭐 이벤트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틀 이상 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건 좀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윤 팀장님 말씀하셨던 울고 싶던 차에 뺨 맞는다 하고 비슷한 것이 증시 이제 관계자들이 뭐 시장 참여자들이나 뭐 애널들,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다 뭐냐 하면은 좌우지간 트럼프 당선 이후의 랠리를 네.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물론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좋은데 이게 이제 이 속도하고 그리고 심지어 1%의 조정도 허락지 않으면서 쭉 왔다는 이 부분이 불안하던 차에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뉴욕이 그렇게 그거 하고 나서 오늘 열리는 다음 날 바로 열리는 유럽장이 조금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유럽도 같이 이제 밀리거든요. 지금 프랑스 같으면은 제가 봐서는 마크롱 당선 효과는 이제 완전히 희석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틀 연속 지금 예. 큰 폭으로 빠지고 예.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디커플링의 연장선상에서 글로벌이 좀 깊은 조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보이는데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 사안이고 트럼프가 조금 대통령이 좀 의기소침했다 할까 아니면 본인도 약간 지금은 반성 모드 같아요. 트위터 들어가 보니까 조용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트위터가 조용한 거 봐서는 이 사람도 아차 싶은 느낌은 드는 것 같고 저 나름대로는 차트상으로 이렇게 한번 들다보고 오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한 작년 11월 9일 트럼프 당선 이후에 쭉 랠리.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작년 11월 그 트럼프 당선 레벨까지 간다면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부러지는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올랐던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렇게 해주느냐 하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 거의 브렉시트 당시에 저점하고 트럼프 당선 당시에 저점하고를 연결했는 선까지도 깨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수로는. 지수로는 저 뭐 선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랠리에서의 어떤 피보나치 비율 이런 정도로 봐서 그동안 올라왔던 거를 다 물리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절반 정도까지는 조금 이번에 각오는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트럼프 때문에 장이 이렇게 좋았느냐, 글로벌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있는 게 뭐 힘들다, 뭐 지표가 이렇게 뭐 받쳐주지 못한다, 심지어 좀 삐딱선을 타는 사람들은 지표조차도 못 믿는다 했지만 글로벌 경기가 턴한다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 갖다 그냥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조정은 조금 뭐 적당한 타이밍에 정치적인 재료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좀 쿨다운할 필요는 있는 시점에 여기서 이제 조정의 폭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합리적인 조정 얘기하시는 게 보통 7% 8% 얘기하시고. 합리적인 조정이.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럼 이만 깨지겠네. 뭐 다우 그 정도까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트라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코스토라니가 주시장의 역사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이제 1표 주표차 정도 레인지 보면 뭐 한 대략 7% 정도 조정이면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없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레인지다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딱 지금 어저께 2% 맞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반응들이 중요하긴 하죠. 뭐 오른 폭도 거의 뭐 2% 내외 정도니까 10%까지만 안 깨지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아주 나이브하게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추세. 아까 정확하게 소장님이 짚으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난 6년 만에 처음으로 선진국하고 이머징 경기가 동시에 올라가는 국면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선진국이 빠질 때 이머징이 좀 좋을 때 선진국이 빠지고 선진국이 이제 턴어라운드 할 때 이머징이 안 받쳐주고 뭐 중간중간 그런 혼선된 정보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는데 정책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번 펀더멘탈적으로 조금 나아진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캐펙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받침이 되고 교육량 같은 것도 좀 늘고. 그러니까 뭐 제일 대표적으로 OECD 선행지수 같은 거를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면서 이게 재고만 쌓아도 내년도까지는 문제 없어. 뭐 얘기를 했는데 재고만 쌓아도 재고 사이클로 키친 파동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업 사이클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그 기대까지 지금 반영이 됐느냐 그것까지는 이제 다 알고 저 같은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게 반영된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딱 하나 활용 경점으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 증시에는 내가 재정으로 좀 서포팅 해주겠다 감시하겠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금융규제 완화 그래서 금융주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수혜 받았는데 어저께 딱 트럼프 이슈 들어오니까 금융주가 세게 맞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금리도 좀 빠지고 뭐 이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지금 또 확인해야 될 가장 이슈 중에 하나는 내년까지 그러면 일단 흐름 자체는 추세 자체는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얼마나 반영을 해왔냐. 얼마나 반영을 해왔냐. 그래서 어저께 그 조정의 폭이 만약에 조금 더 흘러내려서 5% 정도 이상 조정이 가면은 이제 의구심이 7% 넘어가면 아 이거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절반 이상의 돌림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확실히 이제 조금 점검이 필요한 단계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지금 뭐 그렇게까지 아직 뭐 불과 이틀 전까지 핑크빛이었잖아요. 뭘로 조정을 받을 거냐 뭐 이런 주식시장이었는데 그 추세가 그렇게 쉽게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드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한 1년 만에 나오는데 그 사이 전까지는 제가 워낙 시장을 비관적으로 봐서 항상 저는 이제 비관론자를 찍혀서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그 경제 지표가 좋았다. 근데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좋았던 거는 이머징은 이제 유가 반등하면서 좋았던 거고요. 네. 또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뭐 자생 능력이 좀 확보되었다라는 차에서 좋았지만 실제로 올해 들어와서부터 최근 들어와서 불안했던 점은 이 심리 지표라고 하는 것들과 네. 실물 지표가 괴리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달리 이야기하면 심리 지표는 좀 빨리 올라갔고요. 실물 지표는 못 따라왔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희가 이제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나 경제를 하는 분이나 많이 보는 게 이제 이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 그래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시장의 전문가 전망을 해놓은 것들의 수치를 실제치가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못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걸 이제 서프라이즈가 났느냐 아니냐 기준인데요. 그거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눈높이를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아직 못 맞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그동안 되게 가파르게 올라왔던 지표들이 좀 힘에 버거워하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되게 쉬고 싶었다라는 거는 뭐 지표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에 이제 트럼프 이벤트가 나타나서 마치 이것 때문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쉬는 타이밍으로 보는 것도 저는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보면 이게
트럼프 이슈가 방향을 결정할 거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현 상황에 보다 좀 분명한 명분을 줬다 정도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추세적으로 꺾는 건 아니고 그냥 조정을 하고 가는 거다. 예, 제가 뭐 살짝 말이 길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읽은 것 중에 재밌었던 거는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이 들어와서 경기 사이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이클에 그 사람이 재임을 하고 나갔느냐다.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경제를 뒤죽박죽 만들 거냐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뭐 과대해석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뭐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클을 좀 만들어낸 사람은 한 명이 있긴 하죠. 그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사이클을 만들었고 영국에서는 대체 여사가 만들었고 뭐 그런 정도는 있죠. 그러니까 네. 레이건 대통령은 확실하게 공급주의 경제학으로 확 밀어서 완전히 바꿔버렸으니까. 그다음에 그 대체 여사는 뭐 각종 산업 개혁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런 거 있긴 한데. 보면 서동필 센터장이 뭐 자기가 예나 지금이나 약간 비관론자로 찍혔다고 하지만요. 그래서 찍혔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동안 너무 찍혀 있다가 저 자식 지 주식 없다고 맨날 주식 빠진대 이런 소리 듣다가 저도 요즘 살라고 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일단 오프닝을 좋게 시작했는데 네. 제 본심은요. 네. 좋게 한 거예요? 아니 일단은 뭐 저 같은 차트적인 입장에서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과매수 국면이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추세 반전 시그널이 나온 적은 없는데 여기에 이게 딱 터지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혹시나 또 월가이들 중에 네. 이번 장에 쇼셀링으로 한번 먹겠다는 애들도 나오면 말이죠. 나오겠죠.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순간적인 패닉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게 어우러지고 거기다가 트럼프 형님이 또 한번 헛발질 한번 해주면 예.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좀 아까 이제 우리 윤여삼 연구원이 얘기한 것 중에 세계 경기가 지금 그동안 선진국하고 이머징하고가 서로 엇갈려서 경제 지표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갔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게 이제 좀 긴 트렌드를 놓고 보면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의 성장률이요 80년대까지는 따로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 좋을 때 신흥국이 나쁘고 신흥국이 좋을 때 선진국이 나쁘게 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가운데로 갔어요. 가운데였어요, 가운데. 여전히 평균 내면 가운데겠지만 그랬는데 이게 90년대 들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서로 이제 완전 동조화예요. 90년대 이후부터는. 세계화 영향이 크죠. 세계화의 영향이에요. 정확하게 세계화가 되면서 90년대 이후에 세계화 확실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갈 때는 무지하게 높이 갔다가 또 갈 때 같이 무지하게 빠져요. 그러니까 하드랜딩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드는 이제 하드 크래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하드 크래시가 계속 나왔는데 그 중에 대표가 이번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대표적인 하드 크래시인데 그 서브프라임 사태 터질 때 본 게 그거를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이번 건 길게 간다. 2008년에 터졌을 때. 이번 위기는 오래 간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이게 세계 대공황 때하고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아요. 그렇죠. 2008년이 전혀 뒤지지 않게 터졌는데 이건 오래 간다. 그랬고 그래서 이런 우리 외환위기 때 왔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샥이 오면은 그러니까 크라이시스가 오면 애프터 샥이 꼭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샥이 터지고 그 크라이시스가 오고 애프터 샥이 어디서 터졌냐면 유럽 재정 위기로 터진 거고. 유럽 재정 위기가 정리되고 나서야 이제 그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U자로 가는 게 이제 L자로 간 거였죠, L자로. 네. L자가 이제 드디어 끝나고 다시 전 세계가 같이 세계화 모드로 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갈 거다. 네, 요번에 이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난 요번에 경기 회복 국면은 또 오래 갈 거라고 봐요. 장기로 가다가 장기로 물론 중간중간에 오르락내리락은 있겠지만 본부장님 좀 담으셨군요.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버블이 또 생기고 또 터질 거다라고 보는데 이게 버블은 그래서 요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뭐 금융시장은 또 잘 모르겠는데 그 이제 앞으로 버블은 정기적으로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버블과 크래시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패드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긴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3월달 FOMC 의사록에도 있었지만 주가를 걱정하거든요. 네. OECD가 3월달에 공식 리포트를 꺼냈는데
작년 브렉시트 이후에 선진국 증시들이 저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물론 경기가 좋아지고 뭐 이런 분위기도 인정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흡수되는 환경들이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주요국마다 그렇게 나왔는데 주가가 저걸 마냥 좋아하는 게 맞아라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 가격들이 너무 빨리 가니까. 미국도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금융위기 전 수준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레벨이. 얼마 전에 NAHB 뭐 미국 주택 지수 보니까 금융위기 최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 많이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산 가격들이 벌써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미국 가계가 GDP 대비해서 순자산이 금융위기 딱 2008년 위기 터질 때 그 수준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5%였거든요. 5%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겨우 1%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동안 미국이 경제가 좀 성장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주고 하여튼 넘어갑시다 이제 다음. 지금 다음 넘어가서. 윤 팀장님 얘기에 조금만 더 그거 하자면은 저는 그래서 3월 FOMC 직후의 시장 반응을 보면서 옐런을 비롯한 연준 관계자들이 쾌재를 부를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할까 모르겠더라고요. 금리 얘기는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보세요. 자, 안전자산으로 지금 시장은 일단 움직였죠? 네, 뭐 일단 금 가격이 이제 또 뭐 최고치로 또 몇 년 내에 가고 있고, 비트코인 그러고 있고. 뭐 그다음에 금리도 뭐 채권 시장 별 볼 일 없어 해도 미국 10년 금리 어저께 한 방에 10bp 빠졌으니까요. 뭐 하루에 CPP 크죠. 네, 하루에 10bp 커서 2.2 다시 이제 올해 저점 수준 트라이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안전자산 선호가 전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엔화 강세된 폭염 돌파도 그렇고. 그렇죠. 네.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됐어요? 예, 뭐 달러 인덱스는 뭐 이제 뭐 98 정도로 내려온 것 같은데. 네. 아 많이 내려왔네요, 그럼. 예,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아까 뭐 브라질 건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오늘 재밌었던 게 우리 서울에서 그러면은 환율이 왜 될 것인가? 결국 NDF 시세도 강하게 전일보다 강하게 했고 장에서 실제 장에서도 안 밀리고 하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달러는 현재는 약세다라는 하는 와중에도 우리 서울에서의 환율은 분명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장이 이렇게 이른바 위험자산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 네. 증시 안 좋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환율은 바깥에서 달러가 약세를 가도 같이 안 빠지는 환율이다 하는 거는 확인된. 우리 환율은 좀 다르게 가고. 네. 그런데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98까지 오고 예. 채권 10년물이요? 2.2? 10년물이 2.2까지. 2.2 그러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좋아졌던 거 다 반납했나? 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턴트럼이라고 올라가긴 했지만 좀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래서 2.6% 정도 미국 10년에 갔던 거에 비해서 한 40bp 정도. 그러니까 오른 폭의 절반 정도는 돌린 거죠. 거의 다 반납한 거였나? 그리고 달러도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강세 부분 거의 다 반납한 거죠. 다 반납했죠? 거의 다 네. 반납인데. 네. 이제 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달러 인덱스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DXY 그 달러 인덱스 메이저 6개로 본다면은 유로를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유로가 좌우지간 최근에 1.1달러를 올라서면서 많이 올라섰죠. 예, 1.1달러를 올라서면서 이게 조금 뭐 분위기는 유로 강의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크롱 당선과 또 이거와 해가지고 유로가 지금 예, 최근에 많이 강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달러하고 역전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냥 놔두면 더 역전되겠다 싶을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놈의 그 1대1 패러티 간다. 그러니까 예, 그 소리를 얼마나 하고 몇 년 동안 노래를 불렀는데 잘 안 되는 와중에 좌우지간 뭐 좀 된 뉴스긴 합니다만 그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가 하는 얘기가 좌우지간 유로존의 뭐 경기 지표든 조금씩 이렇게 체감하는 경기는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뭐 마크롱의 승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치적인 유로를 갖다가 압박할 만한 정치적 요인도 별로 없고 메르켈 다시 조금 인기 살아나고 그런 측면이라면 20인은 이제 기존의 팔로시를 갖다 좀 되감아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로가 강인데, 이 달러가 어쨌거나 신흥시장이 숨을 쉬려면 달러가 약세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좀 펑펑 풀릴 때 신흥시장들이 좋다 하는 측면에서 달러 약세는 나쁠 건 없는데, 달러 약세가 나쁠 건 없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트럼프 건이 터지고 나서부터 약간 좀 제가 보는 느낌은 그래요. 하루 이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FX 쪽의 딜러들이 이걸 우째야 되는가, 이거 달러를 버려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좀 싸하거든. 싸할 때는 달러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어려운 국면에 왔어요. 그냥 환율도
아주 기본에서 보고 싶은 거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 지표는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이 물가 지표들도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달러야. 뭐 거기에 맞춰서 채권 금리도 내리고. 흘러내려오고 있고 달러 가치도 흘러내려오고 있다. 또 반대로 근데 왜 주식시장 그렇게 안 내려와? 조금밖에 안 내려왔잖아. 서로 이제 동상이몽이 좀 컸죠. 그런 건가? 실제로 유동성을 보면 미국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십억 달러가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최근에 랠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숏셀링, 이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다시 한번 기업하면 빠질 수 있다. 라고 사실은 4월 말에 걔네들이 다 되감을 올리면서 주가가 더 올랐다는 거거든요. 네. 공매도를 쳤던 세력이 한번 걔네들이 완전히 한번 죽었구나. 죽어서 만세를 부르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재정비를 들어갈 거냐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자산 가격들의 행태가 과거에 분석했던 건 완전 다르다. 이를테면 지금 보면 달러 약세지만 뭐 유로화 강세 이건 맞겠습니다만 또 엔화도 어느 순간 또 강세로 돌아서고 또 원화는 약세고 또 모든 통화들이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 나라나 그 지역에 처한 어떻게 보면 개개 사안이 지금 미치는 거지 미국이 어떤 영향을 주는 축이냐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라면 그건 좀 포인트가 달라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자, 금리. 네. 6월 달에 올리고 9월 달에 올린다 그랬었잖아요. 뭐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거의 정설이었죠, 정설. 컨센서스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3월, 네. 6월, 9월 네 번 스트레이트로 간 거였는데 그렇죠. 6월이 일단 많이 휘청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해도 6월 금리 인상 기대가 그 연방금리 선물을 확률로 환산했을 때 100%였어요. 100%. 네. 한다였는데 이제 트럼프 이슈 나오고 뭐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어제는 이제 80% 중반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부 이제 연준 인사들 중에서도 조금 비둘기로 분류되는 시카고의 에반스 총재 같은 사람들은 그분도 뭐 올해 뭐 남은 연내 2번 정도 금리 인상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던 분이었는데 어디까지나 물가나 경제 지표에 의존적으로 한다 했는데 최근에 물가도 좀 미국에서 빠지고 있거든요. 빠지고 있죠. 예, 그 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까지 들어오면 그런 비둘기적인 인사들이 6월 달에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지금 꺾일 정도로 뭐 유의미한 경제 충격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가격 지표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조금 그럼 6월은 했어도 9월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조금 생각보다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하드 데이터들 있잖아요. 실무 지표들. 네. 그거에 대한 판단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6월에 혹자는 그 얘기를 해요. 이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과연 의미 있는 조정에 들어갔을 때 페드가 과감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느냐. 2015년 이후에 번번이 금리 올리려고 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불안해서 흔들리면 작년에도 4번을 올린다고 했는데 결국 한 번밖에 못 올렸던 게 그 분기 말마다 이벤트 주가가 빠지는 이벤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이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니야 자산 가격들이 너무 불안하게 움직이면 6월에 금리 인상을 못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두 분이 얘기하셨다시피 이번에 의도적으로 조금 조정 세력들이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6월 FOMC가 그때까지 주가를 빼면 그러면은 6월에 인상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분명히. 뭐 그런 9월, 12월 남아 있으니까. 가능성은 어느 정도 봐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80% 저도 그 정도를 뭐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할 게 80%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까 80% 정도 얘기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올라온 가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 가지고 벌써 못할 겁니다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한 달이나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또 시장이 어떻게 갈지 알 수 없는 거고 세상은. 경제 지표 갑자기 헨리 여성이 궤도를 바꿔가지고 뉴욕을 강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알 수는 없는데 네. 만약에 한 2, 3일 후에 FOMC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상황의 추이가 변화가 좀 있다. 그럼 어떨 것 같냐고. 지금 2, 3% 빠진 것 같구나 안 할 거. 해요. 한다? 예, 그러면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시장이 작년 재작년처럼 연준의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맞죠.
그리고 금년에 2017년 3번까지 다 벌써 마음의 각오는 돼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트럼프 때문이 됐건 뭐 됐건 간에 달러가 내려주고 주식도 뭐 적당한 정도의 조정에 그친다면은 달러가 약세된 만큼 연준이 오히려 편안하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6월달 올리고 9월달 저 기자회견 있는 달 6월 올리고 9월 올리면 연내 점도표를 찍었던 3번 다 채우고 12월쯤 가면은 이제 밸런스 자산 축소 정도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 정도였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죠. 만약 그래서 저도 똑같은 그 윤 팀장님처럼 만약에 6월 FOMC 전까지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휘청거리면은 걔들이 좋아하는 성명서 표현에 말하는 그 파이낸셜 컨디션 아닙니까? 네. 그게 또 금리 인상 갖다가 발목 잡는 요소라고 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면은 너무 연준이 권위가 안 서요. 맞아요. 너무 권위가 안 서고 그리고 또 시장도 이제 갈참이라고 옐런 안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런 자리를 뭐 하려고 저 이미 했던 저 옐런을 또 줍니까? 아직도 뭐 그거 챙겨줄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더만. 아직 빈자리가 많은 거 보니까 그닥 뭐 혼자 원맨쇼로 된 사람인지 자리 안 챙겨줘도 되나 봐요 트럼프는.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시장은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2008년 이후 그다음에 2011년에 말씀하셨던 애프터쇼크 오고 나서 22도 결국 이짓저짓 하다가 QE 나오고 구로다도 QE 하고 해서 그때는 맨날 모이면 QE 얘기만 했는데 이제 이 얘기는 안 해도 되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을 얼마나 말대로 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실제 경기 살아나나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쨌거나 풀어놨던 돈 급하게만 쪼이면 이 돈이 결국은 말을 할 텐데 돈 말하는 와중에 그러면 지수는 어디까지 가나 자산 가격 어디까지 한번 땡기나 뭐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은요. 네. 주가 얼마 어떻게 영향받아요? 만약 6월만 놓고 얘기한다면 뭐 금리 올려도 뭐 시장 영향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은 없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표 자체가 경제지표 자체가 뭐 충분히 이걸 감내할 만큼의 어떤 단단함은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사이클 상에서의 좀 기대 심리가 많이 올라갔던 것뿐이지 뭐 실제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불편하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올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미미하거나 무의미할 수준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미국 실물 쪽의 지표들이 안 좋잖아요. 인플레도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많이 좀 부진해. 기대보다는 좀 둔화되는 못하다. 거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 뭐 어쨌든 유가나 원자재가 같은 것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그게 위협적이죠. 어떤 형태든지 그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될 거고 그래도 4월까지는 생산자 물가는 올랐더라고요. 그러긴 하겠죠. 이제 앞으로 반영이 되겠지. 그렇죠. 지금 4월 달에 많이 빠진 거니까 철강석 가격이라든지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다 4월 들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중국이 5월까지? 이제 빠지고 있죠. 중국이. 그래서 빠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면 그러면 물가가 더 올라갈 요인도 별로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저 효과도 다 끝나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 때문에 지금 패드가 저렇게 서둔다라는 생각들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그죠? 얘기했던 이제 신뢰성도 문제가 있고, 음. 그다음에 저는 또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자산 가격에 대한 뭐 컨트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뭐 유달리 자산 가격에서 조정만 나오지 않는다면 또 반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기조 정도는 지켜가는 게 자기네들이 나중에 정책 여력도 고민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실물 지표는 요즘 못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예. 소매 판매도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뭐 건설 예상치를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 착공도 별로 안 좋죠. 예, 주택 시장도 예, 착공 뭐 건수 좀 네. 지표가 혼재되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 데이터가 어쨌든 선행 지표로 결국 한 두 분기 정도 있으면 이제 그 하드 데이터들이 따라올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뭐 여전히 이 자연 실업률 하에서 임금이 오른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시는 그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연준 그 내 인사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그러니까 선행지수는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피크아웃 하는데 경기 사이클은. 근데 동행지수는 그 흐름으로만 따지면 아직까지 좀 더 온기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뒤에 오히려 3분기 이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런 정치적인 스캔들만 만들지 않았으면 감사하고 그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 거치면 이제 동행지수들이 이제 후행적으로 좀 따라 올라오면서 오히려 연말까지 밸런스까지도 줄일 수 있을 거다. 밸런스까지 줄이는 이슈까지 간다라고 믿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지금 안 따라오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고용 시장도 놓고 보면 근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필이면 미국 지표 중에 나쁜 것만 방금 언급하셨어요. 주택 착공부터 그건 해가지고. 나쁜 것만 다 알아요. 트럼프는 트위터에다 뭘 올린지 압니까? 주식시장 주가 올라가는 아니 것만 산업 얘기하지. 생산 좋아졌다고. 뭐 요번에 산업생산에도 4월 산업 생산 좋아졌다고 막 트위터 올리고. 야, 이게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할 얘기예요 그게. 아니 주식시장은 아, 거기 너무 똑똑해서 탈이네. 아니 주식시장은 왜 올랐냐? 그 소프트 데이터 보고 간 거잖아요, 사실 주식시장은. 그렇죠. 예, 무조건 주식시장은 선반영이잖아. 그러니까 그 좋은 기대 심리를 갖고 주식시장 올랐고 채권 시장은 왜 금리가 안 올랐냐? 하루에 다 안 오르잖아. 그렇죠. 물가도 빠지잖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연준이 아무리 금리 올린다 우리가 왜 쫄아야 돼? 채권 시장은 그 입장이고 이게 똑같은 경제 지표들을 놓고도 이쪽을 크게 볼 거냐 이쪽을 크게 볼 거냐의 차이가 명확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아니 그렇죠. 그리고 고용 시장도 지금 실업률 4.4로 떨어졌는데 임금 상승률은 2.6에서 2.5로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또 4월 달?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실업률 4.3은 그 완전 자연 실업률이 5.0이라 그러는 나라가 4.4로 떨어졌으면 지금 임금 상승률이 한 10%쯤 돼야 되는 판에. 그래도 연준 인사 중에 핵심 인사들이 아직도 임금 상승을 얘기하거든요. 아 근데 그건 난 그거는 그 슬랙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저도 믿는 사람인데도 고용률이 한 58% 이상 올라가야죠. 안 올라가잖아. 본부장님이나 우리 윤 팀장님 같은 여튼 정통 이코노미스트들 네. 지표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에 아주 정통하신 분들은 요즘 약간 힘드시겠지만 저처럼 그냥 대충 감으로 때리는 사람은 뭐 아직은 버틸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작년에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엄청난 뭐 그레이트 리세션을 갖다가 앞두고 있다는 둥. 뭐 지금 이 실업률이 이게 말이 되느냐? 제대로 하면 15% 25% 그런 소리 하고 뭐 그런 소리 했는데 어쨌거나 그 양반 말이 안 맞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 말대로 이번 조정을 빌미로 해서 우에 계속 잘 안 풀리면은 오바마 이래 또 한 번에 또 증시 전문가가 또 탄생하는 거죠. 제대로 본 거지. 아니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네. 지금 실제 실업률은 10% 15% 간다. 네. 다음에 이게 무슨 경기가 좋다 그러냐 지금 이래 최대 리세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샤이 트럼프가 가서 찍어서 대통령 당선된 거예요. 뭐 그렇죠. 뭐 정책의 어떤 뭐 실제로 실업률이 계획은 뭐 예, 네. 잘 맞았다. 실업률이 그러니까 고용률을 놓고 보면 이게 한 68인가 같은 게 아직도 60. 아직도 60한 2, 3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감 실업률은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주식시장을 좀 좋게 좀 해주시면 나도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내 주식도 좀 올라가고. 많이 담으셨어 분명. 지금까지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어쨌든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 우리 이제 이 주식에 관한 얘기 그만하고 다시 이제 원자재로 가보죠. 원유 원자재 쪽인데 원자재까지 얘기할 거는 아니니까 원유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보면 대체로 원자재 시장이 다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둘이 감산 합의하면은 원유 유가 다시 올라가요? 전부 다 감산에 동참해요? 일단?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오펙 안에서도 그러니까 오펙 안에서도 약간의 차별이 있고요. 사우디가 그래서 이번에 인내심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오펙 안에서도 실제로 중동 핵심 몇 개 국가도 쿠웨이트하고 몇 개를 빼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든지 몇몇 오펙 가입국들은 말을 안 들어요. 지금도 생산량 그 안에서도 늘리고 있고요. 예멘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게. 네, 뭐 그런 뭐 쪽도 있고. 리비아 뭐 이런 애들 네. 말 안 듣는 애들 있죠. 예. 네. 그래서 사우디가 근데 이제 사우디는 그 아람코라고 하는 자기네 이제 수건 사업 그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지금 본인이 좀 손해를 보는 듯 보여도 그 유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노력 중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또 러시아도
이해관계가 맞물리니까 non-OPEC에서는 러시아랑 지금 내년 3월까지 지금 감산에 대해서 둘은 합의한 것 같이 이제 기사는 나왔어요. 그거 나오면서 유가가 거의 또 40불 중반으로 조금 WTI가 밀리는 듯 하다가 거의 뭐 50%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지금 전통 그 산유국들이 저렇게 노력을 해도 저 반대쪽에 큰 탱크 하나가 지금 꾸역꾸역 차가고 있는데 쉐일이 그 미국에서 저렇게 뽑아내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원유 재고량 느는 거 보면 사우디는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줄인 것만큼 미국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이제 이쪽이 아무리 원유 감산하면 뭐예요? 저쪽에서 계속 파내는데.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항상 얘기지만 난 미국이 쉐일을 푸겠다고 결정을 할 줄은 몰랐어요. 애초에 그 2010년도 초반 그때. 네. 근데 기술력이 이제 딱 받쳐주니까. 받쳐주는데 미국이 우리가 쉐일이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이 쉐일을 퍼낼 기술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다만 마지막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아마 환경 오염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났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돼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미국이 과연 쉐일을 풀 거냐? 에너지는 남의 나라 거 먼저. 그렇죠. 전략적 비싸더라도 내 거는 제일 늦게. 이게 미국의 정책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쉐일을 딱 푸는 순간 반대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쉐일을 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퍼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 푸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닫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미래의 석유를 그만큼 안 쓸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같이 있을 때 써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신재생 에너지로 언젠가는 갈 거다 이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그럴지도 모르긴 한데. 지금 뭐 그러니까 빨리 같이 나올 때 퍼서고. 근데 국제 유가는 앞으로도 저도 참 재밌게 보고 싶은 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 입에서 whatever it takes가 나왔거든요. 네. 예. 좌우지간 그럼 많이 줄여야 될 텐데 사우디가. 뭐 5년 평균 원유 재고 수준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하겠다. 그 원조는 버냉키였고 네. 그 다음에 히트작이 마리오 드라기의 whatever it takes인데 뭐 드라기도 성공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뭐 OMT에 이어서 QE까지 하고 네. 그 시끌벅적하던 언제 곧 부러지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통화 유로와 같은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해온 걸로 하는데 사우디가 그러면 그 말한 만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는 의구심이 들고 그런데 함부로 여기서 원유에 대해서 숏은 못 치겠는 거예요. 일단 사우디가 그렇게 얘기했고 러시아도 그러면 같이 해줄게라고 해줬으면 일단 매장량이나 빅2죠, 네, 빅2가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은 여다 대놓고 때려봐야 빤한데 이제 45불인데 지가 밀려봐야 이제 그 whatever it takes 덕분에 55불이라고 하는 저항선을 뚫고 60이라고 하는 빅피겨도 건드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자꾸 이제 쉐일을 비롯해서 수급을 보나 합의가 지켜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나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그렇다고 그러면 유가가 펑펑 막 날아가는 게 그러면 반드시 좋으냐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죠. 그래 이놈의 이 원유 시장은 당분간 골디락스고 사우디 석유 장관이 말한 무엇이라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일단 하방은 좀 이렇게 단단하게 한 거는 뭐 분명한 것 같고 저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굉장히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약간 많이 불러다 놓고 베이징에 덕분에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없이 며칠을 갖다 잘 지내고 있는데 그렇죠. 요즘 좀 깨끗해. 그러니까요. 공장을 세워놓으니까 요즘 좀 깨끗해. 왜 깨끗한가 했네. 저 정도로 1대1로를 가지고 저렇게 쇼잉을 했으면은 뭐 원자재, 철광 뭐 할 것 없이 좀 이렇게 뜨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하반기가 와서 뜨겠지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중국 쪽에서 벌써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선진국들이 글로벌 경기를 많이 주도하는 듯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중국의 리플레이션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이제 자기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이 많이 투여가 됐고 그게 이제 글로벌 커머디티 가격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중국 철강 가격이 그렇게 올랐고 우리나라의 포스코도 주가가 그렇게 회복될 정도의 철강 업체들을 그렇게 살려줬는데 그 중국 철강 가격이 지금 오름폭을 다 돌렸어요, 지금. 다 받는. 그리고 이제 철강 가격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이제 이런 중국이 이제 부채 위기까지 갈 거라고 뭐 일부 외신들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서 항상 경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드랜딩 하지 않고 그 나라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도 이번에 이제 딱 그 기준금리는 아니지만
그동안 꾸준히 공급해왔던 섀도우 그 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MLF 같은 그런 유동성 창구를 이용해서 공급하던 그 부분을 다 멈추고 긴축 선언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단기 금리들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중국의 5년짜리 채권 금리가 10년짜리보다 높아졌어요. 5년물이 10년물로 네,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중기물하고 장기물의 역전인데 약간 이 긴축 기조가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의 신용 증가율이 지금 꺾이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늘어왔던 그 신용 증가 속도에 대한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한번 잡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코모디티 가격이 공급 사이드에서 유가 부분은 분명히 지금 하방을 지지해주고 심지어는 위로 더 좀 푸시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디맨드는 얼마나 지금 나오느냐. 그 디맨드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중국 같은 나라가 그 아까 얘기했던 리플레이션 국면을 지금 조금 닫고 브레이크를 잡는 국면인데 그러면 요번 4월 달에 벌써 중국의 지표들이 조금 슬로해지는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PMI도 예상보다 좀 많이 꺾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신용 증가율이 PMI에 딸력 선행하더라고요. 중국이 그 데이터 보면. 그럼 지금 최근에 좀 가파르게 꺾이는 신용 증가율이 중국이 하드랜딩은 아니지만 그런 대비 이슈로 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한 번은 그 커머디티 가격 쪽에서 만들어졌던 그 붐 그 부분은 이제 또 디맨드 쪽에서 수요 쪽에서 조금은 잡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금 그 비철금속 가격도 같이 빠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유가뿐만이 아니라 지탱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저는 좀 그런 포인트도 보고 있어요. 사실은요. 요번 근데 중국은 한 요 2분기가 좀 슬로우하고 네, 또 좋아질 것 같아요. 하반기 들어서면은 그 1대1로가 무지하게 커요, 사실. 그걸로 말도 못하게 커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제대로 먹힌다고 하면은 커머디티가 지금부터 좀 반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지금은 그 너무 공급 과잉인 상태인데 사실 그래서 난 원자재 가격이나 유가나 똑같은 문제라고 지금 보는 게 둘 다 공급 과잉이에요. 그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 둘 다. 수요는 지금 다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좀 올라오는. 근데 공급 측면에서 유가는 저 셰일이 계속 아무리 난 사우디랑 러시아랑 아무리 손잡아도 유가 50달러 이상을 회복하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갔지 하방이 열렸지 상방은 닫혀 있단 말이에요. 셰일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네. 난 하방이 열렸다고 봐요. 그래서 셰일이 지금 계속 BEP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런. 기술 혁신으로.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내년 들어서 무슨 엑스안이나 이런 메이저들이 다시 다 셰일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내년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들어오면 이제 그때는 원유 가격은 장기간 또 우리 20달러대 원유 가격을 볼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보고 원자재도 사실은 철광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값이 일단 한동안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서브프라임 사태 전에 그 광구를 무지하게 많이 뚫어놨던 거 아니에요. 사태가 터지면서 닫았던 거 아니야. 그게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열리거든 또. 사우디 석유 장난 큰일 났네. 그 잠재돼 있는 공급 능력이 난 무지하다고 보고 거기다가 실제로 리오틴토나 발레나 이런 데가 지금 다 공급량 대폭 증산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그 철강 새로 그거 뚫어가지고 대폭 증산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다. 사우디 석유 장관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저기 굴비라도 한 개짝 보내야겠다. 그러죠? 예, 말씀 좀 잘해주시라고. 나는 그냥 휘발유나 몇 통 보내주면 더 행복한데. 그래서 사실은 나는 좀 단기적으로는 이게 좀 등락이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방이라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은 계속 이 수요가 웬만큼 늘어가지고는 이 공급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공급 능력을 커버를 못한다.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야 될 거다. 난 이렇게 봐요,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중국 이슈는 좀 마이크로한 이슈다. 난 오히려 마이크로한 거예요. 그러면 1대1로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네요? 1대1로는 크게 갈 가능성도 난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PMI가 빨리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도입하고 재정 정책이 나와야죠. 방법이 없지. 거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림자 금융이나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 급등 때문에 그쪽을 잡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철근 시장이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잡으면서. 근데 이거를 다시 살려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잡는 쪽으로 가고 이미 잡는 쪽으로 정책은 다 나오고 있고 그림자 금융도. 그러면 다른 쪽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 건설에서 잡으면 공공건설을 살려야죠. 그럼 공공건설은 1대1로지.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중국은. 그 계산 밟고 돈 계산 빠른 그 중국 사람들이 네.
그 잘못하면 그 뭡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 허허벌판에 모래먼지만 날리는 그쪽에다 그냥 그 깔아줘야 되는데 그것은 뭐 뽑힐 게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공급 사람들 하잖아요. 아니 아파트 이렇게 다 지어놨는데 유령 도시. 한 동 자체가 사람이 아예 안 산다며요. 근데도 진짜. 아니 우리는 4대강 안 했어요. 뭐 1대1로를 뭐 PF 개념으로 본다면 꼭 뭐 중국 내에서 출발해서 뭐 전 세계를 뭐 원벨트로 묶였다 볼 수 있지만 만약에 뭐 그 은행도 만들어 놨고 중국이 일종의 PF처럼 자금을 대면 또 그 나라에서 뚫을 땐 또 거기서 매칭씩 들어와서 돈을 대면 되니까 레버리지 효과는 뭐 크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중국 자체만 길을 뚫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 이해관계를 보통 아니 근데 아니. 뭐 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1대1로 전 세계 다 불러놓고 하긴 했지만 중국 내 것만 할 거예요 결국. 근데 중국 내 것만 하더라도 할 게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사실은. 뭐 예. 지금 경제 특구도 하나 새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미 시작됐다 그러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도 계속 다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는 게 중국이 지금 도시화율이 한 60%밖에 안 돼요. 이게 80%까지 갈 거거든. 그럼 지역의 거점 도시들에서 계속 투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간다고 보면 1대1로가 아니 우리도 저기 뭐야 KTX 유럽까지 연결할 생각하고 만들어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밖에 못했잖아요. 자, 오지간 뭐 그놈의 그 100일 계획, 미중 100일 계획, 시진핑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것 중에 합의사항 10개 중에 하나가 거기도 막 그 재탕이긴 하지만 쇠고기 수입 재개하기로 한 거. 네. 그냥 계속 돼지고기 먹고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13억이 소고기 먹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 먹을 고기 그 없어. 사람들이 돼지고기, 닭고기 좋아하는데 인도 사람들까지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나요. 인도 사람 소고기 안 먹어요. 근데 그나저나 어쨌든 네. 단기적으로 놓고 이제 내 얘기는 굉장히 장기적인 얘기고 네. 좀 단기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 저기 그 디플레이션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분간 기저 효과가 아예 사라졌잖아요. 아, 지금. 뭐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역으로 먹는 구간.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이 안 나오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미 글로벌 원유 원자재 가격 반등한 거는 그렇죠. 다 반영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가긴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업 쪽에서 지탱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과도하게 또 뭐 채권 시장의 강세로 돌아선다든지 통화 정책이 또 뭐 이미 뭐 조금 약간 긴축적으로 선회하려는 통화 정책들이 또 확 완화로 간다든지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 요 정도 지금 그러니까 가지고는. 어쨌든 저물가가 당분간은 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채권 시장도 지금 굉장히 정체된 분위기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약속한 거 이상의 뭐 행보나 그리고 또 그걸 지키지 않지도 못하는 분위기. 채권 시장 금리도 굉장히 올해 연간으로 변동폭이 굉장히 낮아요. 채권 시장이. 아까 빅스 얘기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낮은 게 아마 연중 금리 변동폭일 거예요. 연중 금리 변동폭 굉장히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금리는 지금 핵심 변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6월, 9월 올리나 안 올리나가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올려도 그만 안 올려도 그만. 근데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빅 스텝으로 갈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베이비 스텝으로 갈 테니까. 뭐 올리나 안 올리나 그러면 안 올리면 또 뭐 논란은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올리긴 되도록이면 올리지만- 올린다는 가정하에 대응하고 예. 스몰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최대한 안 주려고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자, 메인 토크는 마무리하고 글로벌 소식을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